경자년 국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도교육 명리학당, 우리 학당의 수강 회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자년 운세 풀이를 한번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요청을 회사에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우선 질문을 좀 몇 가지 해봐라. 거기에 기초를 해서 내가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개의 질문 중에서 오늘은 구군에 대해서 한번 모아봤어요. 구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주보다가는 이제 경자년이라고 하는 임자, 그리고 무술기해년이라고 하는 임자가 합쳐져서, 그리고 무술 기해, 그러니까 경자신축년까지 의미를 한번 새겨볼까 합니다. 질문 중에서 선생님, 경자년의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상당히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자년이란 경금이라고 하는 미완성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원금인데 미완성된 금이죠. 경자년이니까 금이 수를 생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경금 속에는 이제 크게 4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자라고 하는 것 속에는 2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가지의 의미로 한번 풀어볼까 하고요. 이거는 이제 임수와 계수라고 하는 의미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임수, 이 자라고 하는 경자라고 하는 것 속에는 임수와 계수가 들어있는데, 이건 이제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가치, 여기에 포함된 이제 현재의 기운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경험과 가치가 포함된 현재의 기운이 들어있다. 그것이 경자년 자중의 임수의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경자년이라고 하는 자중 계수 속에는 이러한 모든 기운들을 물려받은 미래의 기운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강 설명을 해드리면, 이 모든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중에 있는 임수, 그러니까 전년도의 기운,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한다면은 우리 조상의 기운, 내 과거의 기운이 포함된 미래의 기운이란 뜻이 경자년 자중 계수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먼저 경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금생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금이 임수를 생하니까 경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경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완성된 상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만들고
가공해야 될, 그리고 완성시켜야 될 물건들을 내놓은 것과 같아요. 여기는 물건이라는 의미와 어떤 프로그램과 같은 이론이라든가 논리, 방법이나 설명과 같은 이론적 의미, 마치 국내외적 문제나 이슈를 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안건을 내놨다, 선택과 변화를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런 의미가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금생수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다분히 이제 여기는 모순이 되는 거죠. 임수가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너가 닦은 실력과 가치, 너가 만든 상품의 가치, 그러니까 완벽한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경금이 와서 금생수를 하니까 완성된 가치가 아니라 미완성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자년 한 해의 운 속에는 순조롭게 풀려나갈 수 있는 운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여기에서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경자년 운 속에는 지난 2018년 무술년 기운과 2019년 기해년 기운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한 개인의 운명 속에서도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 들어가 있듯이 경자년이라는 구분 속에도 각기 그 나라의 문화나 특성, 과거의 행적과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토와 기토가 지구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변화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은 지난 10년간 해오던 모든 가치들은 이제 더 이상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최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라. 새로운 세상에 맞는 논리를 준비하라.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상품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무토가 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기토가 거기에 맞춰서 국내에서 나에게 맞게, 국내 환경에 맞게 또 변화를 하라고 했었어요. 이런 토의 기운이 요구하는 변화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경자년 운세 역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소극적 방법으로 변화된 주변 환경을 이끄는 대로 수동적으로 이끌려 나갈 것이냐의 문제로 귀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전자가 더 좋죠.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더 좋죠. 그렇지만 후자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가 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세상이 되겠지만,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자칫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치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주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거나 주변 환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나홀로 방식으로 주도해 나간다고 한다면 국가적 차원이나 민족적 차원에서는 주권을 지킨다는 측면이나 자기 개인적으로선 자기 자존심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뿌듯하게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분도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결과는 매우 참담하고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 누굽니까? 미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북한과 같은 우리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관된 나라들이 우리의 주변 환경이 되겠죠. 개인에게는 국가와 조직사회 그리고 직장과 가정이 자신의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장 상사나 동료, 후배나 친구 등이 되겠고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면 경금의 임수금생수라는 의미 속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경금, 임수, 금생수는 과거를 모두 마무리하고 결과를 내놓고 평가를 받아라. 냉엄하고 현실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경금과 계수인 경계금생수는 새롭게 시작할 미래의 비전을 내놓으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경금이 임수를 생각하는 것은 과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결과, 그러니까 과거를 마무리하고 그 과거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으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경금과 계수인 경계금생수는 새롭게 시작할 미래의 비전을 의미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국가의 정책 방향이나 개인의 삶의 목표를 놓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과거라는 것은 언제부터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 과거라는 것은 2008년 무자년, 지금서부터 12년 전에 무자년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지금서부터 11년 전,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기축년에도, 그러니까 2009년 기축년에도 똑같은 무토와 기토가 들어와서 변화를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에 맞추어서 움직인 것이 2010년인 경인년이었었죠. 그러니까 경인년이 새롭게 시작을 한 지난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놓아야 할 과거라는 것은 지난 2010년 경인년부터 2019년 기축년까지의 모든 결과를 마무리해서 내놓고 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경자년의 경금, 임수의 금생수가 주는 냉엄한, 엄숙한 메시지인 겁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과거의 10년을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국가나 개인은 과거나 미래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금이 계수를 생하는 금생수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라고 했죠. 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속에는 지난 10년 동안 일궈놓은 문화와 문명적 가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진행되어 오던 공과 실을 모두 안고 가야 하는 운명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같은 경자년, 경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수를 생하는 경금이냐 임수를 생하는 경금이냐 의미가 다른데, 이거는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차이가 들어있으니까 마무리와 시작이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생하는 경금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발전을 위한 변화를 주관해야 되고요. 과거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이어받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가 경금 계수의 금생수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경자년의 경금이 금생수만 하는 게 아니고 금극목이라고 하는 상극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자 먼저 우리의 지리적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동방에 위치한 목의 나라죠. 그러면 간목과 을목 중에서 간목에 해당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목, 을목에 대한 자세한 특징은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금년 운세인 경금인 간목을, 경금이 우리 나라인 간목을 상극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봐야 돼요. 이거는 새롭게 시작하는 경금의 계수를 생하는 금생수에 해당되는 운인 거예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금생수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경금이 간목을 금극목하는 것을 명리학적 용어로 쪼갤 벽자를 써서 벽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목을 쪼갠다는 의미는 우리 나라를 쪼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생각을 나누다, 계획을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준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경금이 금극목하는 상극 속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는 미래에 대한 변화와 선택, 그리고 판단과 결정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돼요. 만약 여기서 잘못되면 시작이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실패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국가라고 한다면 미래의 전략을 잘못 짠 것과 같은 것이니까 수정을 해야 하는 시간적 낭비와 예산적 낭비를 처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실패와 성공의 여부는 명리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병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개인적 사주를 볼 때는 병화를 찾겠지만 우리는 오늘 구군을 보기로 했으니까 병화라고 하는 의미는 미래의 목적이 뚜렷해야 유리한 환경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처럼, 국가적으로는 백년지 대계는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전략을 짜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라는 의미가 병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실패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경자년의 경금을 화가 와서 화극금 해버리는, 그렇죠? 경금을 상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자칫 불길한 징조로서 마치 2020년에 가장 높은 세군을 상극하는 거니까 마치 국가를 정복하는 것과 같고요, 나라의 임금을 탄핵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좋게 말을 하면은
발전을 위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반항과 쿠데타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지난 2017년 그러니까 병신정유년 2016년 17년에 경험했던 화극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금을 생각했으니 명분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자년은 경금이 왕이고 화극금 하는 화는 밑에 있는 거예요. 2016년 17년에는 화가 금을 화극금 했는데 화가 왕이었었어요. 명분이 왕이었었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경금이 왕이고 화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영린과 같다. 해서는 안 될 그 해의 가장 어른이신 가장 높으신 세군을 위비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극금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간이 근으로 신태양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패적 요소예요. 개인적으로 강한 화를 통해서 경금을 제화하는 것이 아닌 상극을 하게 되면 매우 이렇게 위험하다고 충고를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며칠 후에 개인 운세를 통해서 다시 자세하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분을 해야 할 것은 제화와 상극의 차이인데, 제화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상극의 모양이지만 이것은 발전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상극은 흉함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보면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전반적 사정이 밝지 않았다. 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20년 경제년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네요. 그러면 경자년은 18년, 19년인 무술기해년의 운을 이어받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했죠. 지난 무술기해년을 빼놓고 경자년만 따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특히 무술기해년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가 너무 많았고 너무 컸으니까 아직도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긍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안도 없고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무술년과 기해년이 추구하는 변화의 본질은 지금까지 통용되던 모든 질서와 가치관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너희들이 살아갈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큰 틀의 모든 변화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최선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구시대의 것이 되었다. 유행이 지났다. 이제는 아웃 패션이 되었으니 옛것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여기에는 개인적 의미도 들어있지만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 심지어 종교계까지도 큰 변화의 틀을
부응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도태되고 만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개인적 문제는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구군을 중심으로 말을 하는데 2018년 무술년이 가져다주는 무토의 의미는 명리학적으로는 온도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변화를 의미해요. 모든 사람들의 의식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술년인 거였어요. 원래 무토의 의미가 변화하라는 것인데 거기에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기운인 술과 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오던 모든 것이 이제는 유행이 지났다. 그러니까 모두 마무리하고 2020년이 경제년부터는 새롭게 시작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2020년이 왔을 때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나 조직 그리고 개인들의 삶은 매우 어렵고 힘들어질 것이다. 완전히 변화된 환경, 변화된 국내외적 질서와 새로운 인문적 가치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발달과 경쟁을 통한 경제, 각종 시스템을 모두 다 리셋시키고 리셋하고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 이것이 18년과 19년의 변화의 기회를 통해서 2020년부터 우리에게 주는 명령인 것이었어요. 과거의 국가와 국가 간에 맺었던 FTA와 같은 협정이나 협력, 지역 간의 블록화를 통한 경제적 생존 모색 등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꿔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현재 대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라는 말을 하셨는데 물론 대기업들도 새로운 변화의 틀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쪽이 경제계 전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기업이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항상 공동체적 시각에서 사회 전반적 이해관계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와 달라서 기업 이익에만 치중하다가 보면 자칫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게 뭐예요? 타다라고 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문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적 흐름이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국가적 이렇게 시각으로 바라다 봤을 때는 마땅히 용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존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에 걸림돌에 봉착이 된 거예요. 애초에 이 부분을 도외시하고 IT나 인공지능의 발전, 인공지능의 발전, 기타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삶이 편리해진다라고 하는 사회적 명분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기존의 약자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 또한
기술 변화의 한 축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존 체계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설득 그리고 보상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함께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결국 경제나 기술의 발전도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인데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거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있다면 이거는 진정 인간의 행복 추구는 아닐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을 하려면 그로 인해 행복해지는 다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이들도 생기기가 마련이니까 이들을 배려하면서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반자적 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정책을 위반하거나 집행하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모를 리는 없겠지만 결코 쉽지 않는 문제들이니까 역시 해결되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기술, 과학, 경쟁이라는 시간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생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1인 독식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2인자는 1인자와의 격차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니까 이러한 모순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빨리 해결할 것인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혜를 짜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거가 이제 조금 다른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와의 사회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 벌모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술기해년에 새롭게 생긴 문제예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너도 피해자 나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 과거를 가지고 경제가 벌목에 잡혀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그러면 선생님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서로 양보 없이 다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말을 하셨네요. 문제는 일본은 과거 자기들의 잘못을 덮고 싶죠. 그리고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 자기들 후손에게는 이런 과거에 대한 아픔을 전해주고 싶지 않는 것들이 일본인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솔직한 욕망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억지로 되지 않는데 되게끔 과정을 무시한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우리에게 적대적 행위를 펼치는데 이 적대적 행위 속에는 다분히 전략적 적대 행위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전략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들을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들은 피해자라고 하는
민족적 정서가 공동으로 들어있으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대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감정적 대항을 하게 되면은 단장의 분을 살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략 없이 행한 이런 행위들은 나중에 수습 단계에 접어들게 될 때 국민들을 설득시킬 명분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일본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 버린, 쉽게 말려 들어가 버린 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과거사 문제는 절대 감정적 차원에서 풀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접근을 하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에 호소하여서 일본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일본이 스스로 사과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권 국가이긴 하지만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약해요. 강대국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한미일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국가 간의 조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일 간 군사협력도 사실은 중요하죠. 나는 그것이 뭐 지소미아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이거는 양국 간의 한일 양국 간의 문제일 수만은 없어요. 북한의 핵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위중한 이 상황에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하는 구조에서 구태여 과거의 감정을 끄집어내서 적대적 감정으로까지 몰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일본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저 역시 감정적으로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한 사람이지만 최소한 국가 간의 문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전략적 대응을 했었어야 한다는 의미죠. 결국 우리는 얻는 것도 별로 없이 일본의 간사한 전략에 말려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훗날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다시 원상회복이 되겠죠. 일본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것이기도 하고요. 북한과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문 대통령께서 저렇게 공을 들이는데도 왜 김정은이는 저렇게 공격적이고 사람을 우리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하는 걸까요? 라고 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것. 문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남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은 1인 영구 집권 시스템인 왕권 독재 국가예요.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죽거나 자중질환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전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김정은의 절대 권력은 끝까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지도자가 당선되고 국민들의 지지율에 의해서 지도자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소위 레임덕 현상이라는 이름으로써.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동안에 유지되어 왔던 정책이나 화해 무드도 다시 얼어붙게 되어버린다는 확신을 그 아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맺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켜지지 않고 남한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맞는지 틀린지 나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북한에 비해서 힘없는 정권, 일관성 없는 정권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행위를 가만히 보세요. 열렬히 중국의 시진핑이를 추앙하죠. 거기를 벌써 몇 번이나 쫓아갔어요. 러시아의 푸틴 정권도 김정은이가 좋아해요. 정치 체계는 같은 사회주의지만 약간 달라요. 김정은이는 왕정체제고 그들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뭔가 정치체제가 정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거의 반영구 집권 형태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유유상종이라고 힘 있는 지도자들과는 친해지려고 하지만 미국과 반목을 지금까지 해오다가 트럼프가 들어와서 모처럼 화해 무드로 돌아가고 있지만, 미국도 역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될 그 이후의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북한이 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핵무기를 우리는 방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데서만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너네들이 인정을 하고 경제 제재를 풀어라. 이것이 북한의 요구예요. 절대로 비핵화를 꿈에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초토화시켜버리면 되지 않냐.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1만 분의 1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일어나서도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경으로 두고 있고요. 남한을 포로로 하고 있는 이상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또 힘이 아무리 강해도 북한을 공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경제 봉쇄 해제를 통한 경제 부흥을 꿈꾸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2020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그것은 이제 트럼프의 탄핵, 이게 어떻게 되느냐, 혹은 트럼프가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재선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만약에 트럼프가 아닌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북한의 기존의 기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따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만에 하나 기대하는 것은 내부적 봉기나 내부적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당장은 너무 탄탄하게 짜져 있어서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2020년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40% 정도 되죠. 한국당이 25%에서 한 6% 정도.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한국 정치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보다가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치인들을 믿지 않아요. 총선이 가까워오지만 한국당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없고 물갈이를 할 힘도 없고 할 기미도 없어요. 과거 회기 세력들과 합종 연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있죠. 그럴 거예요. 보수가 뭉쳐야 된다고 하지만 정책 없는 변화 없는 연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말만 무성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미운 감정조차 이제는 보이고 싶지 않아서 무관심 그 자체예요. 부당층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30%를 육박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은 향후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어느 쪽에도 충성당원이 아니에요. 너네들이 어떻게 잘하면 너네들을 찍어주겠다, 잘못하면은 찍지 않겠다예요. 아무리 지금 민주당의 열성당원, 한국당의 열성당원들끼리 부딪히고 있지만 결국은 무당층이 선거에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정치인들은 정말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될 거예요. 말 없는 다수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대들 정치인들에게 이제는 관심조차 보이기에 너무 지쳤다. 화가 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술년, 기해년에 요구하는 정치적 변화도 여기는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방식으로 안 된다. 모두 바꿔라. 이것이 기해년의 국내 민심이에요. 그 민심이 2020년 경자년에 이제 표출이 될 거예요. 어떻게 표출될지는 앞으로 하기 나름이에요. 반드시 크게 변화하는 당이 이길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인물도 바꿔야 되고 정강정책도 바꿔야 되고 민심을 바라보는 눈높이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책임 정치를 반드시 구현해야 돼요. 말만 앞세우고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들은 이번에 모두 퇴출이 되어야 돼요. 결국 어느 쪽이 선거에서 이기느냐 하는 것은 얼마만큼 유권자들의 변화 욕구에 가깝게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승리의 향방이에요. 근데 명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진보 세력의 승리라고 나와요. 보수의 패배예요. 그러나 정치나 명리라는 것은 움직이는 생물과 같았어요.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 거죠. 운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얼마만큼 유권자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변하는 2020년의 기운을 보면은 아직은 그 기운이 보수 쪽보다는 진보 측에 민주당 측의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짓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절대 제 개인적인 바람이나 정치적 편견이 개입되지 않는 명리학적 판단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경자년은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은 주로 어느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상황마다 국민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요. 그 변화라는 것은 그때 시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은 같다고 보셔야 돼요. 6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왔죠. 그 결과 이제 많은 경제적 발전은 이루었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위치를, 그 딱지를 원래 띈다 안 된다라는 지금 논쟁을 하고 있을 만큼 선진국의 위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몇몇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빼고는 나머지 기업이나 개인의 경쟁력은 취약하기 그지없죠. 먼저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적 자세 여전해요. 관료주의적 자세 고쳐졌지만 아직도 더 고쳐야 돼요. 지자체가 이제 발전을 함으로 해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 지금 올해는 무소불위의 검찰개혁까지 하는 시대적 변화가 왔으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보면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의식으로 차츰 발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지만 시각은 좀 더 미래 환경이 돼야 돼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글로벌 환경에 걸맞는 미래 환경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할 줄 알아야 돼요. 기업들이 어깨를 펴고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 산업 분야라는 것은 다양하게 많겠지만 그 분야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면 교육이나 미디어 분야가 한국의 미래가 달렸으니까 매우 중요하죠. 이것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블록체인, 각종 무인 자동화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무인 자동차 시스템,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분야, 이런 것보다가 한 단계 더 진화된 인공지능 분야, 유전자 개발을 통한 질병 퇴치 분야, 줄기세포 개발 등을 통해서 인류의 질병을 정복할 생명공학 분야, 화석연료를 종말을 위해서,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는 화석연료가 이제는 종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 에너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과학이나 기술적 먹거리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은 사실 세계 어디에다가 내놔도 별로 뒤지지 않는 수준이지만 국내에서는 실정법에 막혀서 경쟁력을 잃는 경우가 허다한 편인 것을 공무원들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국내 문제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주 시급합니다. 세대 갈등, 정치적 갈등, 이념적 갈등과 같은 정말 갈갈이 찢어진 국민적 갈등을 봉합해서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각의 복지, 그렇죠? 복지의 사각지대, 이거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해요. 무조건 퍼주자식 복지가 아니고 반드시 경제적 도움이, 반드시 복지가 필요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죠. 복지 예산은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혜택을 주었느냐면은 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죠. 세계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거기는 목숨을 걸고 덤비지만 서민들의 아픔이라든가 약자들을 위한 법률 제정은 남의 일처럼 별로 걱정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순서를 한번 해보자면은, 현재도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전무후무한 대참사였었어요. 현재까지 1,400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발생했고, 아직도 6,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국회는 이 아픈 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법률 하나 제대로 제정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몇몇 의원이 법률을 상정을 해도 통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러면 2020년에는 개인들의 삶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하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말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이나 자격화가 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경자년은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명리학적 의미로 봤을 때는 아주 추운 혹한이 불어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세대에 따라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따라서 그 고통의 감도 차이가 크겠지만, 경자년이라고 하는 매서운 혹한과 어렵고 힘듦을 감내해야 되는 운이다. 다시 말하지만 18년과 19년인 무술년 기해년에 대한 변화를 미리미리 인지하고 2016년부터, 2016년이 언제
신정유년이죠. 병신년서부터 착실하게 자기 재능을 준비하거나 자격화를 해 오셨던 분들은 2020년은 매우 바쁘고 뜻깊은 해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개인들은 지금까지 기술이나 지식으로는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기술이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재능을 더 첨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10년의 새로운 10년의 원년이 경제년이에요. 그러니까 변하고 바꾸고 보강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주경야독을 통한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개인 운세편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며칠 안에 다시 개인 운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